도로에서는요, 정말 매 순간 방심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 사고, 미스터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동한 소방관이 소방차에서 내립니다. 지금 갓길에 멈춰있는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오, 세상에. 소방대원이 저 불을 진압하려고 하니까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는데요. 지금 차량 내부 전체로 번진 불을 진압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죠. 네. 차량이 지금 어느 정도 불이 진압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차량 표면이 검게 그을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차량의 형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파손이 돼 있습니다. 지금 뼈대만 남았어요. 맞습니다. 네. 또 차량 내부로 보시면 저 차량 자재들이 검게 지금 이제 제로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에 있는 뭐 시트 같은 건 다 탔겠네요. 다 녹아내렸겠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젯밤 9시 20분에 있던 사고였는데요. 경기 용인시 마평교차로 인근에서 저 경차가 정차해 있던 6.5톤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추돌 이후 그 경차에서 네. 불이 났던 건데요. 아하. 앞서 보신 것처럼 소방대원이 출동해 보니까 저 경차 운전석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요,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네. 관련해서요, 소방 관계자의 네네. 이야기를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으로 그 화물차 그 옆쪽으로 그 추돌이 있어가지고요. 승용차가 화물차 옆으로 이렇게 밑쪽으로 이렇게 좀 거기를 추돌하면서 좀 들어가가지고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거기서 한 사람이 그 끼어 있어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추돌하면서 화재가 나서 그래서 네, 그렇게 돌아가신 걸로 저희한테 그 신고가 들어올 때는 사람이 그 못 빠져나온다고 그 신고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는 그 차량이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라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네, 운전하시던 분은 나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저 차량에 화재가 났을 때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차량이 추돌했고 화재가 났으니까 사람들은 다 빠져나왔겠거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복주님 예. 안에서 사람이 발견됐답니다. 예, 아마 이 앞에 세워져 있던 6.5톤 화물 차량을 추돌하는 과정에서 네. 조수석 쪽으로 아마 이 추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다 보면 지금 저 굉장히 조그만 경차인데요. 네네. 경차가 조수석 쪽을 이른바 먹고 들어온다고 그러죠. 아. 그 상황에서 조수석에 탔던 분은 끼인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차체가 좀 들어가는군요. 앞에 화물차 밑으로. 끼인 형태가 되다 보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었고 그 네. 상황에서 이제 불이 나니까 운전자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조수석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이 운전석 쪽으로 꺼내야 될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조수석 문을 열을 수가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니까. 그쪽 찌그러졌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끌어내려고 애를 썼는데 아시다시피 저게 쉽지 않거든요. 네. 끼어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두고 나와서 밖에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고해달라고 부탁은 한 상태고 네. 또 구조는 본인이 부득이하게 못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아마 그 현장에서 도주를 해버렸는데 아이고.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건 하면서 보면 사고 내고 도주하는 사람들은 거의 90% 이상이 음주운전이죠. 하하. 이 경우도 보니까요. 네. 두 사람이 직장 동료라고 하는데 그래요? 이 전자에 네. 그 술자리에서 네. 술을 나누어 마셨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사망한 사람의 차인데 네. 사망한 사람이 운전 그 기술이 아마 이 현재 운전한 사람보다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술도 조금 덜 먹은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의 차를 대신 운전해 주다가 이런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이 두려워서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이제 그 자수를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현장을 떠났다가 하루 만에 자수를 했다고는 하지만요. 김호인 변호사님,
동료랍니다. 회사 동료. 그리고 사고 직전에는 서로 우정을 나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술잔도 함께 기울였대요. 사고가 났는데 물론 저 차량에서 연기가 피오르고 순간 겁이 났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렇죠. 친구라면 현장에서 최선 마지막까지 구호 조치는 했어야 하지 않나?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숨지신 분과 도망간 운전자는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 10년지기 직장 동료이고 10년지기예요. 룸메이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날도 함께 술잔을 기울였는데 앵커님 말씀대로 당연히 구호 조치를 했어야 되고 이제 특가법 수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른 뒤에 도주하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네. 도주 뒤에 사망한 경우도 이제 이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네. 법적인 의무로 떠나서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네. 그 자리를 그 음주 때문에 도망갔다는 게 진짜 그 돌아가신 친구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요. 이게요, 사람의 판단이 이렇게 한순간에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동철 교수님, 그 음주로 걸려서 처벌받는 것보다 지금 그 사고 현장에 친구를 놔뒀을 때 그 이후에 화가 더 크다는 거, 그걸 모를까요? 그 순간 판단이 안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이제 경험 학습을 통해서 어떤 네. 상황에 어떤 극한 상황들이 온다면 네. 어떻게 처리를 할까?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황 판단에 대한 능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면 극도의 흥분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피하는 경우가 도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뭐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정 씨 같은 경우는 숙소에 도착을 해서 짐까지 정리를 해서 또 행방이 묘연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제 생각에는 상당히 두려움과 공포는 있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네. 자, 그 이후에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이 또 밀려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자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저 사람은 최단비 변호사님, 그거를 생각 못했을까요? 만약에요. 저 지금 정말 고인께는 정말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저분이 극적으로 구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분이 저 도망간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겠어요? 너도 정말 친구니? 라고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을 뒤늦게나마 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자리를 떠나왔지만 막상 이렇게 떠나오고 나니까 계속해서 그런 죄책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을 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앞서서 김복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버리고 떠났을 때는 본인이 음주 상태였던 게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음주를 했고 그 당시에 저 차량을 사고가 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친구를 구호 조치를 최선을 다했어요. 본인이 구호를 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에 물론 알리긴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끝까지 구호 조치를 다했으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도주 차량 치사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주 차량 치사가 정말 엄한 처벌을 받는 그래요? 범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당시에 잠시 음주운전의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면해보고자 했던 행동이 결국은 본인에게 더 큰 화를 가져왔다고도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본인이 그동안 10년 동안 옆에 두고 친하게 지낸 10년지기 친구에 대한 죄책감도 네. 사실은 평생을 씻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짧은 그 판단이 본인에게는 더 큰 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사람이 이 운전자가 자수는 했다고 하지만 앞서 우리 김동철 교수님이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이후의 행동이요. 예. 정말로 비판받아 마땅한 게 사고 직후에 이 사람 지금 숨진 분이 그 동승자가 룸메이트였다면서요. 그렇죠. 그 숙소에 짐까지 정리했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자기 동료를 구하려는 최선의 노력도 하지 않고 음주 그 운전 자체만 두려워해서 현장에서 도주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도주한 직후에 간 곳이 어디냐면 회사 그 피해자하고 같이 잠자던 방이에요. 네. 거기 가서 자기 짐 일체를 싹 정리해가지고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도주할 의향이 명백히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자신의 인적사항도 어느 정도 드러나고 또 경찰의 추적도 시작되고 뭐 조만간 검거된다는 거는 뭐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 등등 물론 뭐 본인의 죄책감도 작용했겠지요. 그래서 경기 구리경찰서에 가서 이제 자수를 했는데요. 네.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죠. 뒤늦은 후회죠. 그러네요. 죄값을 달게 받고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있는 친구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유족에게도요, 정말 진심을 다해 사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사 경험을 가지고 계신 김복준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은 이러한 한 세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김다운의 단독 범행 가능성이 지금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경찰에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 현재 이진이가 숨겨뒀던 돈 뭐 어머니가 2억 5천 가져오고 뭐 흥신소에 뭐 6천만 원인가 주고 등등등 전부 찾아서 합쳐보니까 거의 5억에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랬었죠. 네. 그렇다면 실제로 그 중국 이 세 사람 공범들이 가져간 돈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최단비 변호사님이 쭉 설명 다 하셨는데 네. 사실 그 500만 원짜리 뭉치 6, 7개 가져가게 되면 그냥 짐 속에는 현금 안 넣거든요. 아하. 저 몸에 소지하거든요. 네. 그런데 CCTV 2개를 분석해 보니까 어디 불룩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점포에. 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그들이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네. 이렇게 이제 경찰은 추정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그것도 단정지으면 안 돼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진 씨 그 피해자 집에는 네. 단지 아들로부터 받은 5억 가방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 집에 현금 많을 겁니다. 또 그래요. 다른 돈도 있을 수 있어요. 추정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또 가져갔다면 5억 정도 지금 거친 거 말고도 더 네.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네. 단정 짓지 말고 혹시 이 사람들이 공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자신들이 여기 그 국내 거주하는 사람한테 돈을 인계해서 나중에 네. 뭐 바꿔갖고 넘겨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 부분도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예, 저는 그거 확인해야 된다고 봐요. 네. 지금 이런 정황 때문에 지금 이 공범 중국으로 도망을 친 애초에 칭다오로 사건 당일날 출국했다는 중국 동포 3명이 이 거액을 챙기지는 않았을 가능성 정황들로 봐서는 이희진의 부모에 대해서는 김다운이라는 사람이 단독으로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지금 경찰은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김다운이라는 사람은 그 이희진 씨 부모를 언제 그러면 살해했을까? 여기에도 지금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이 범인 그 네. 김다운이가 범행이 종료하고 난 이후에 그 현장 싸움을 중지해달라고 아는 지인을 통해서 부탁을 하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지인 두 사람이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통화 그 수화기 너머로 김다운이가 얘기할 때 신음소리가 그 전화기를 통해서 들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 통화를 할 때는 이미 중국 사람들 셋은 다 나간 이후에요. 그러면 김다운이 혼자서 그거를 정리해달라고 전화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때 신음소리가 들렸다면 네. 중국인들이 살해하고 도주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시간상 그렇게 되네요. 시간상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네. 김다운이가 좀 싸움 말려줘하고 전화할 때 살아있었다는 뜻이 되고 결국 그러면 그걸 살해한 사람은 유축한데 김다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그 부분을 지금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상당히 지금 소름이 끼치는데 왜냐하면 수화기 너머로 이 김다운이라는 사람이 지인에게 이쪽에 와서 싸움이 났으니까 중재하고 좀 정리 좀 해달라고 그 통화를 할 때 그 전화기 너머로는 신음소리가 들렸다. 만약에 추정컨대요. 그 신음소리라는 게 이희진 씨의 부모가 그때는 결박됐거나 그렇게 살아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숨졌다면 김다운의 단독살인 범죄에 그래서 경찰은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으로 도망간 중국 동포 3명은 자신들은 그러면 살인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또 현지에서 연락도 보내왔다고 쳐요. 실제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들은 그 살인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느꼈을 때는 공범이
이제 공범으로 몰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하. 일단은 이렇습니다. 병풍처럼 일단 뒤에 서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다운한테? 예, 아. 김다운한테 너희들은 그냥 뒤에서 그냥 지켜만 있어. 뭐 위험만 가해? 예, 위험만 가해. 근데 결국은 뉴스를 통해서거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결국은 폭행까지 이러고 살인이 났더란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들을 아마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들이 지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나는 억울하다. 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아하. 이런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 사실은 애당초 가만히 서 있는 걸로만 알고 있다가 네. 결국은 아주 심각한 범죄의 본인들도 공범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했던 것 아하.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의문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 범행이 이루어진 당시에는 2월 25일입니다. 하지만 이 범행이 언론 보도에 드러난 건 3월 17일 날 이 김다운이 검거되면서 그 전말이 조금씩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김호인 변호사님, 이 중국 동포 3명은 자신들의 범행이 무슨 언론에 났거나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도망가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서둘러 한국에 있는 주변을 다 정리한 채 말이에요. 네, 그 점이 좀 많이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단순히 강도만을 모의했다고 보기엔 사실은 동원된 인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경찰 발표는 김다운이 이지인의 부모님을 살해하는 행위를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네. 나머지 도망간 중국 동포들이 강도 살인의 공범이 아니다라고 확정한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왜냐하면 공동정범이란 거는 이제 처음에 강도 살인을 계획할 때 네. A는 망보고 B는 결박하고 C가 살해 행위하고 D는 도주 차량 준비해놔. 네. 이렇게 하면 다 정범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 중국 동포가 달아나고 나서 통화기 네.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다라는 네. 부분은 사실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 진술도 거짓일 수 있거든요. 여전히. 네. 근데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중국으로 도망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렸고 네. 체포돼서 송환되면 이 부분을 추가 조사해서 네. 강도살인 공범 여부를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늘 아침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이 경찰에게 여러 가지 궁금한 걸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다 현장 상황이라는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도 이제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기자분들 질문이 많아서 밝힐 수 있을 정도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것도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독 범행이 아니죠. 같이 들어갔으니까. 개입되는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는 이제 저희가 현장을 재구성해서 분석한 결과하고 공범들이 검거됐을 때 조사를 해서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 되면 김복준 의원님 예. 시청자분들 중엔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아직은 불완전한 퍼즐 조각이라면 네. 그 퍼즐 쪽을 맞추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도망친 중국 동포 3명을 반드시 검거해서 송환해야만 퍼즐이 완전히 맞춰질 거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뭐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적색 수배했잖아요. 체포영장 받아서 적색 수배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되면 중국 공안이 검거를 해야 돼요. 검거하고 난 이후에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또 데려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법무부를 통해서 또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관건이 될 건데 근데 저는 자꾸 이거 중국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말하다 보면 우리가 중국 동포 하는데 네. 사실 이분들한테는 동포라는 이 말이 입에서 잘 안 나와요. 아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방송하면서 불편하고요. 네. 이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이진의 부모 2사람이잖아요, 피해자가. 네. 그러면 2사람을 동시에 살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중에 혹시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한 상태에서 이 중국 공범 3명은 도주를 한 것인지 그것도 또 따져봐야 돼요. 그건 왜 뭐가 중요하냐면 네. 사망한 상태에서 도주를 한 거는 이거는 죄가 커지죠. 그런데 2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들만 셋이 갔다면 네. 살인에 대한 책임은 그들한테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 현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가 상황에 따라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중국 공안과 협조를 벌이고 있는, 그리고 저도 김복준 의원님 말씀에 정말 많은 동감을 합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에게 중국 동포란 말을 계속 꼬박 붙여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정말 다수의 선량한 중국 동포분들이 정말 이 표현 때문에 한묶음으로 이 피해를 볼까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도망친 공범 3명 반드시 검거를 해야만 마지막에 수사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조속한 검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참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갑질이란 표현 있잖아요. 이게 사라질 기미가 안 보여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평온했던 아침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어떤 일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남성이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손에는 둔기를 저렇게 들고 있어요. 저 남성이 누군가를 찾더니 한 직원에게 달려듭니다. 직원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CCTV 시야 밖에서는 저 남성을 폭행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말리지만 쉽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요. 이제 보안 요원으로 보이는 다른 직원이 찾아오고 나서야 저 동작을 멈췄다고 합니다. 여전히 둔기를 들고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네. 아파트 입구 쪽인데요. 네. 이 남성이 지금 둔기를 들고 있는데 화단 쪽으로 가더니 화단을 향해 둔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대낮이었어요. 주변에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네. 한 주민이 이를 보고 깜짝 얼마나 놀라서 놀랐겠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로 대피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후에도 전 남성은 계속해서 화단을 부쉈다고 하는데요. 네. 저 남성이 저렇게 난동을 부린 이유는 외출한 사이 집을 봐달라고 한 자신의 요구를 관리사무소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김복준 의원님, 저 이유가 황당합니다, 진짜. 이게요, 이 사람 진짜, 이제 이 입쯤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46이면 이제 자기 자신도 알 정도 나이예요. 이런 사람이 아마 이제, 아침에 보니까 자택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이 났던 모양이에요. 본인은 외출을 좀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면 수리센터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오라고 불러서 고치면 되는 것이지. 네. 바로 어디로 전화를 했냐면 관리사무소로 전화한 거예요. 아하. 그럼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잠금장치 고쳐주는 분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더니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몇 시간 그러면 외출을 해야 되니까 아하. 잠금장치 못 고치면 와서 집 좀 지켜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하. 집 좀 지켜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거기에서 더 나가가지고 야 집안에 전등도 좀 갈아 끼워주고. 이거는 내가 볼 때 전등 이야기 할 때쯤 돼서는 이건 시비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시비하겠다는 그 의미죠. 결국 그 관리사무소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요구이기 때문에 거절을 한 거고요. 네. 그러자 이제 그 과정에서 네. 인터폰으로 전화했겠죠. 아마 좋지 않은 그 언행이 서로 오고 간 것 같아요. 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욕을 하면 나이 먹은 사람이 욕 먹고 또 기분 나쁘니까 같이 왜 욕해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감정이 상하니까 아까 나오는 것처럼 네. 야구방망이 들고 지금 뛰어들어온 거거든요. 네. 예, 어른스럽지 못한 진짜 치졸한 행동이죠. 조금 전 보세요. 지금 CD 보시죠. 저 야구 방망이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닫자고자 그랬대요. 조금 전 전화 받은 사람 누구냐. 저희가 그냥 순화해서 저렇게 그렇죠. 썼지 저 사람이 저걸 사람이라 했겠어요. 들어올 때. 조금 전 전화 받은 XX라 표현했겠죠.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일 거예요. 닫자고자 저렇게 하면서 보세요. 위협을 가하니까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중반부터는 이제 김복준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 감정이 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시비를 걸거나 했을 수는 있는데 처음 봤다니 자택 현관문에 잠금 장치를 고쳐달라이잖아요. 근데 네. 이 관리사무소는 공용 그 부분을 관리를 해주는 곳이지 네. 전용 부분인 본인의 자택과 관련된 부분을 관리해주는 곳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근데 그 부분을 예를 들면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전화를 걸어서 잠금 장치에 고장이 있으니 고쳐달라고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한 안내로 우리의 관할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전 바로 이 뒤에
그렇다면 우리 집을 좀 지켜달라고 넘어가는 이 부분이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서 여기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네. 전형적인 갑질에도 사실은 전형적인 갑질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뭐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 차단기를 올려주지 않아서 경비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도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가 맞아요. 어려우니까요. 네. 근데 이러한 갑질이 지속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갑질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해결책은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러한 입주민과 관련되어서 이런 관리사무소들은 입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그 관리사무소에 대한 것을 계약을 결정하는 아,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갑질의 지위에 있고 내가 저 사람들을 월급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인가. 너무 답답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뉴스파이터가 앞서서도 이 아파트 같은 공동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 갑질로 인한 이 피해 사례 여러 차례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어떨 때는 보면 자기가 그 입주민 대표 뭐 회장의 아들이었다는 등 그리고 뭐 분양사의 뭐 대표였다는 등 뭐 자기가 대단한 그게 어째서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식의 지금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진 의원님. 관리사무소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상식이라면 상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걸? 그러니까 뭐 자기는 입주민이기 때문에 입주민의 어떤 요구는 관리사무소는 우리가 입주민들이 거둔 어떤 그 관리금을 가지고 운영되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는 개념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관리비로 월급 받으니까. 예. 아하. 그러면 본인 혼자서 그분들 월급 다 주시나요? 네. 그리고 또 그 구분 아까 우리 최단비 변호사님 정확하게 구분해 주셨잖아요. 개인이 수리해야 될 것과 공용 그러네요. 관리하는 맞아요. 거 구분도 못하는 분이면 네. 본인이 무지한 거를 생각해야죠. 네. 저렇게 여기서 폭력 저분은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욕설이 조금 오고 갔다 해가지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현장으로 쫓아갈 정도면 분노 조절 조금 장애가 있는 분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 김동철 교수님께 여쭤보고요. 예. 걱정되는 게 저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짜고짜 들어와서 폭행을 했으니 그 피해를 당하신 분은 지금 어느 정도의 지금 부상을 당하셔서 걱정됩니다. 김호인 변호사님. 네, 지금 야구방망이를 사용하면 특수폭행인데요. 아하. 폭행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구방망이는 이제 제대로 안 맞고 스치기만 해도 이제 골절도 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데 네. 이 사건에서도 지금 직원 한 분이 야구방망이 어떻게 만드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손등에 멍이 들고 목과 얼굴이 또 빨갛게 교묘하게 지금 올랐어요. CCTV 없는 데서 지금 폭행이 네, 이제 일어났어요. 구석 부분에서 아마 일어난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그친 게 너무나 이제 다행이고 네. 이제 이 시간 동안 또 업무 방해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사실 입주민들도 이 시간에 관리사무소 업무를 못 보고 계속 피해를 입은 간접 피해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모로 진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입주민 전체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분께서 큰 피해 입은 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피해를 당하신 분은 아마 근무 제대로 못 하실 거예요. 엄청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데. 그런데요. 앞서 그 CCTV를 보면요. 김동철 교수님. 저렇게 야구방망이를 들고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그 행동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밖에 나가서 화단을 상대로 분풀이하는 모습은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뭐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 분명히 이제 뭐 다 영상으로 네. 보셨겠지만은 그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의 분을 어떻게 삭힐 수 없으니 이렇게 이제 사물에 대하고도 네. 사물에게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참을성이 없다, 뭐 과잉행동 분노 장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증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우월감에 대한 표출입니다. 아. 스스로에 대한 우월감들을 어떻게 발산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폭력적인 부모들이 나타나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소극적으로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로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네. 이게 과잉적인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성격적인 장애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46입니다. 세상 물정 알 만큼 다 알 거예요. 그리고 글쎄요, 단언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가정을 꾸리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어쨌든 누군가의
또 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가족 망신 다 시켰어요. 저 나머지 가족들이 저 아파트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정말로 저런 무모한 행동, 정말로 처벌을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저 남성에게 처벌을 당연히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네. 앞서서 김호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도 있고요. 저 상황에서 지금 둔기를 들고 들어왔잖아요. 네. 그 일반적인 폭행보다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특수 폭행이고 아하. 거기에다가 저 둔기를 들고 와서 분명히 이제 뭐 욕설 같은 것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수 협박 각각 별도의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하, 네.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글쎄요, 참 승리란 사람은요, 지금 까도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이것도 붙여주고 싶지 않아요. 네, 어쨌든 많은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그동안 이 승리 씨가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제 경찰이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허. 어제 경찰이 가수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하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이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라는 진술을 받았고 네. 실제로 이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까지는 이 진술을 확보했는데 아. 여기에 성매매 알선이 되려고 하면 이 성관계에 대해서 승리 씨가 지시를 하고 이 성관계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와 대가성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하. 이 경찰이요. 네. 이 그동안에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또 실제로 그 술자리에 참석했던 여성 4-5명의 조사도 받았는데요. 아. 여기에서 성접대 정황이 있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했다. 네. 이렇게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여러 차례 이제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복준 의원님 네. 지금 단톡방이라 불리는 거기에서 성접대 의혹이 있다 뭐 그런 보도는 나왔습니다만 네. 그거 말고도 지금 경찰에 말한 건 그거 말고도 구체적인 진술을 지금 확보했네요. 일단은 그 성매매에 이 개입된 여성 한 4명 내지 5명의 진술을 경찰이 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냥 뭐 여태까지는 뭐 승리 측에서 뭐 쇼핑 같이 해줄 사람, 네. 뭐 인도네시아 왕한테 뭐 같이 갈 때 뭐 옆에서 파트너 행세해 줄 사람, 네. 뭐 이런 거 등등 또 그다음에 어떤 파티를 할 때 그냥 잘 노는 아이들, 애들. 네. 뭐 그런데 이게 이제 잘 노는 애들이라는 말은 이제 승리 측에서 하는 얘기고 네. 그 원어는 좀 다르죠. 잘 뭐 하는 네. 애들이죠. 네네. 민망해서 말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뭐 이런 거 등등.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만에서 온 손님 아마 림사모 관련된 것 같은데요. 아. 뭐 그런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축구 구단주의 딸 뭐 림킴이다. 근데 날짜가 또 틀리다고 또 그 구단주 딸이 얘기도 하고 네. 이런 거 등등으로 말이 어떤 게 나오면 그걸 자꾸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네요. 계속 틀려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4-5명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떤 그 이 성관계가 실제로 있었던 그런 그 정황이 네. 이 밝혀지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성법 접대가 사실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승리라는 사람의 그동안 행태를 봐오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장황하게 그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가 피해자다, 오히려 피해자다. 자기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알려진,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다 보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걸 이용해서 막 언론들이 마구 써댄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네, 처음엔 그렇게 얘기했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영상 유포는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말렸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네. 했고요. 그리고 번성 경영인에 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또 이런 거짓말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이제 뭐 알려진 사실이고 지금 현재도 성접대는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수사 과정에서는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진정성 없는 이제 말들을 계속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그 승리 씨가 사업 확장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어떤 과잉적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인맥 관리가 상당히 잘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자,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뒤에 해결이 되겠지. 네. 해결시켜주는 사람이 있겠지. 네. 라고 하는 상황으로 계속 확장이 된 경우가 네. 지금 이런 경우라고 지금 얘기할 수는 있고요. 네. 그래도 의식적 분명히 과욕이 있었고요. 네. 이런 과욕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기초 단서가 됩니다. 하하.
정말로 그 거짓말의 끝이 어딜지 궁금해지는데 김호인 변호사님, 글쎄요, 참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승리라는 사람 이 보도가 나오면 참 가지가지한다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 지금 승리라는 사람한테 이런 거 말고도 횡령 혐의가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금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양파 같은 남자라는 표현보다는 가지가지한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아하. 훨씬 정확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가지가 또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지금 승리랑 이 사업 파트너 유윤석 대표가 또 운영을 하던 강남에 몽키 뮤지엄이라는 또 클럽이 있었어요. 네. 여기는 또 이제 실제로는 신고는 이제 식당으로 해놓고 이제 불법 운영을 하던 데인데 네. 여기 이제 경찰이 또 자금 흐름을 조사하다 보니까 수천만 원을 승리와 유인석 대표가 횡령했다라는 정황을 발견을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법인 통장에서 다 기장 처리가 돼 있는 걸 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아마 추측하건데 이제 보통 클럽에서 현금을 받고 매출 누락시킨 탈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뺀 돈이 아닐까. 그렇다면 탈세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정준영이라는 사람은 구속이 됐잖아요. 근데 승리라는 사람에 대해서 혐의가 지금 계속 여러 가지 나오는데 왜 아직 영장조차 지금 이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주요 혐의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그리고 불법 촬영물 유포, 횡령 등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식품위생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요. 그래서 식품위생법 위반만으로 구속되기는 어렵습니다. 불법 촬영물 유포 같은 경우에도 정준영 씨랑 좀 다른 게 정준영 씨는 여러 건이 있고요. 본인이 직접 촬영하고 유포를 했어요. 근데 승리 씨는 유포 한 건이고요. 직접 촬영 여부를 지금 경찰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만으로도 구속하기가 애매해요. 남아있는 게 성매매 알선과 횡령인데 아하. 성매매 알선도 지금 물론 성매매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 대가성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시 여부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거기 횡령도 지금 유 대표와 함께 이것을 돈을 횡령을 했다는 것이지만 지금 자금 계좌를 추적하고 있고요. 얼마를 승리 씨가 어떻게 횡령했는지 여부가 아직 특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정준영 씨보다 적어서 구속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큼 아직 이러한 혐의들이 다 완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익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뭔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네. 뭔가 이 마지막 퍼즐이 네. 정확히 맞춰져야지 정말 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맞춰져야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단계가 아직은 안 됐다. 지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예. 승리라는 사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이 버닝썬에서의 그 주요 이 핵심 내용이 경찰과의 유착 의혹인데 이들의 단톡방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등장했던 윤모 총경 이 사람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이 좀 나왔다면서요? 이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빅뱅이 작년에 승리가 빅뱅 콘서트를 했대요. 작년에. 그때 그 티켓 3장을 네.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를 통해서 이 윤모 총경한테 3장을 전달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그래서 김영란법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네네. 이제 청탁금지법을 좀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이 뇌물죄 같은 경우는 대가성을 따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대가성 여부 따지지 않고 네. 처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빅뱅 티켓 3장 받은 것도 네. 김영란법으로 아마 입건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저거 재밌네요. 조금 전에 보여주세요. 이 흐름도를 보니까 물론 작년까지는 지금 승리라는 사람은 YG 엔터테인먼트가 계약 해지했어요. 지금 이런 사달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계약 해지했겠죠. 근데 YG도 책임 모면 못해요. 꼬리 자르기 한다고 해서요. 그런데 보세요. 재밌어요. 승리가 빅뱅 콘서트, 작년까지 빅뱅 멤버니까요. 빅뱅 콘서트 20장을 유인석한테 넘겼는데 유인석은 3장을 윤총경한테 넘겼네요. 그리고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장을 넘겨받은 걸로 윤총경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유인석에게 골프 식사 비용을 안 낸 정황. 그러니까 그냥 얻어먹었다는 거죠. 접대 골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이 된다. 지금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김호인 변호사님, 윤총경의 부인도 현재 경찰이었고 말레이시아에서 이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인에 대해서는 조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조사는 이뤄진 걸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김복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영란법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처벌을 하는데 네. 저희 아까 CG에서 본 것처럼 승리가 20장을 이제 유 대표한테 건넸고 이제 유 대표가 3장을 윤총경한테 건넸는데 아마 조사 결과 윤총경이 그 아내분한테 이거 내가 뭐 아는 뭐 지인한테 받았어라고 얘기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그렇게는 얘기를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마. 뭐 내가 이거 어디서 이제 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진술을 했을 것 같고 네. 그런 부분은 아마 지금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아, 근데 이 티켓은 네. 말레이시아에 있는 주재관 윤천경의 아내가 받은 티켓은 네. FT 아일랜드 최정환이가 최정환,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네. 공연하던 그 네. 티켓 3장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요 승리 티켓하고는 좀 네. 달라요. 그러면 저 윤총경이 저 3장을 보세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참 대단합니다. 아, 지금 김복종님 말씀하시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티켓과 이 티켓이 다르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앞서 뉴스파이터 시간에 여러 차례 전해드렸던 그 티켓은 최종은 지금 사실은 FT 아일랜드 거론하는 게 그분들께는 누가 될 거예요. 왜 지금 그 멤버에서 탈퇴가 됐으니까 최종훈이라는 사람이 가수 최종훈이라는 사람이 말레이시아 공연 티켓 3장을 윤총경 부인에게 줬다고 이 사람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승리라는 사람은 유리홀딩스 유인석을 통해서 3장을 윤총경한테 줬다고 하고 있어요. 각각의 티켓은 달라요. 어쨌든 6장을 지금 저 부부가 받았다고 지금 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윤총경에 대해서는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입건할 텐데 지금 윤총경 부인은요 티켓 받은 건 인정하고 있는데 유인석하고 골프 친 거 이건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대요.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티켓 받은 건 인정하는데 골프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물론 누구 맞을지는 단정 못해요. 혹시 여기에는 또 어떤 배경 같은 게 있을까?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윤총경 부인이 입건이 안 된 이유가 일단은 부정청탁금지법, 그 김영란법은 대가성을 입증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뇌물보다는 이제 입건이 쉽습니다. 네. 근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려면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내는 골프는 안 쳤다고 하잖아요. 그럼 티켓 3개밖에 없어요. 티켓 3개가 100만 원이 안 돼요. 아하. 윤총경 같은 경우에는 티켓에다가 뭐 밥이다가 골프 이런 걸 하면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 같은 경우는 현재 금액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입건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요, 승리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입영이 연기됐기 때문에 일단은 6월 달까지 일단 경찰은 수사 시간을 좀 벌어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달 되면 어떻게 되냐? 본인의 동의를 한 번 더 얻어서 한 차례 더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간은 벌어놨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은 많은 듯 하지만 이것을 결정적으로 혐의를 입증한, 즉 끼워야 돼요. 구술을 끼울 만한 혐의를, 결정적 혐의를 과연 경찰이 찾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요. 뉴스파이터가 이 사건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들 마트 가실 때 필요한 건 뭡니까? 그냥 뭐 카드 아니면 현금 뭐 그런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마트에 다른 걸 가지고 갔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이 남성이요 뭔가 좀 구매 목록이라도 적어서 마트에 찾아온 줄만 알았는데요. 이상하게도 한 가지 물건만 골랐다고 합니다. 남성의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이 남성의 모습입니다. 가방을 메고 있는데요. CCTV상 이 남성의 모습을 포착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뭔가 물건을 계속 싣고 있어요. 뭔가 좀 마트에 들렸다 오는 길이라고 하는데 네. 뭔가 좀 장을 보고 오는 길 같기도 합니다. 네. 저 물건이 뭐냐 보니까 네. 아기들이 먹는 사냥 분유라고 해요. 뭐 아기를 키우는 아빠인가 싶었는데 네. 저 남성이 저 사냥 분유를 그냥 마트에서 집안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 네. 전국을 떠돌아다녔다는 점이 뭔가 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하, 아니 뭐 산삼 캐는 것도 아니고 전국을 다니면서 사냥분유, 여기 마트에는 좋은 사냥분유 있나요?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사냥분유를 사러 저 전국에 있는 마트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혹시 김복준 의원님 예, 뭐 예. 다둥이 아빠입니까? 다둥이 아빠가 아니고 네. 절도범입니다. 절도범이에요? 사냥분유만 전문으로 훔치는 특화된 절도범입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뭐 아이 기르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최단 변호사님 오직 잘 아시겠어요.
그 사냥 분유가 일반 분유에 비해서 한참 비싸다면서요? 엄청 비싸죠, 진짜. 예. 네. 그래서 여기도 아시는군요. 네네. 예. 그래 이제 이것만 저는 전문으로 훔치는 그 절도범인데요. 네네. 2월 16일 날 오후 7시 40분 경에 네. 부산에 있는 한 마트 진열대에서 네. 저 범인이 사냥분유 12개를 훔쳐가지고 달아났고요. 아하. 그 달아나서 지금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마트에 멀리 떨어진 곳에 본인이 세워뒀던 차 트렁크에 12개를 차곡차곡 훔친 거를 실는 그 CCTV 영상이 나온 거예요. 이 차인가 보네요. 네, 아. 결국은 그 CCTV에 나온 걸 근거로 해서 네. 마트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네. 경찰이 이 사람을 이제 그 추적하기에 이르는 그런 네. 단서가 된 영상입니다. 야, 저 차량에 분유를 실을 때 저게 훔친 분유를 세상에 사냥 분유 얼마나 비싼지 아마 방송을 보시는 혹시 주부님들 여성분들은 세상에 사냥 분유 진짜로요. 이거 먹이고 싶어도 가격이 비싸서 못 먹이는 분들도 주변에 계세요. 그 정도로 사냥 분유가 비싼데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저 사람이 분유 훔치려고 아주 마트를 그냥 꼼꼼하게 들여다봤다면서요? 이 범인이요, 마트의 CCTV 위치를 표시하는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범행 전에 먼저 1박 2일로 범행을 해요. 그래서 범행 네. 전에 미리 마트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트 안에 있는 CCTV 위치를 다 지도에 파악을 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범행이 수월한 마트는 또 그 지도를 따로 보관해서 관리까지 합니다. 아하. 그 당일날 마트에 가요. CCTV 위치를 알잖아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의 특징까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사냥 분유를 몰래 가져다가 CCTV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가방 안에다가 사냥 분유를 넣고 CCTV를 안 보이는 곳을 통과해서 유유히 빠져나오는 것이죠. 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부산 양산을 비롯해서 인천, 대전, 광주 등 전국에 걸쳐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24개의 마트를 돌면서 300여 개의 분유를 훔쳤다고 합니다. 이게 300여 개면요. 이게 돈이 엄청 날 거예요. 그런데 1,320만 원어치래요. 정말 대단합니다. 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정도로 비싼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사냥분유 혹시 저 절도범이 예. 자기 아이들 먹이려고 훔쳤습니까 혹시? 아니 300개 갖다 놓고 어떻게 다 먹이겠어요? 아하. 그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전형적인 절도범이다 보니까 네. 당연히 팔으려고 훔쳤겠죠. 지도까지 그려서 훔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훔친 물건을 갖다 보존하고 있으면서 네.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저 중고장터라든지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네. 내놓겠다고 하면 네. 거기에 작물업자가 붙어요. 그 그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거 내가 사겠습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현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그 작물업자가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명백히 작물업자인 거예요. 아하. 그 작물업자는 처음에 이게 원래는 뭐 하나에 26,000원 정도 샀는데 네. 본인은 26,000원에 사가지고 개당 35,000원에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냥분유 값을 알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싼 값에 사서 네. 그거를 자기는 많이 이윤을 붙여서 팔아먹었기 때문에 네. 작물업자도 이번에 같이 입건이 된 겁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정말 마트에 보면 시중에 보면 여러 분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사냥분유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일단 이 사냥분유가요, 정가가 47,500원. 진짜 거의 비싸네요. 5만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냥분유가 일단 비싸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분유예요. 분유는 계속 아이가 먹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면 그 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먹고 또 사고, 먹고 또 사게 되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그러네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요가 많고 처분이 쉬워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인터넷 직거래를 통해서 뭐 사냥분유 싸게 팝니다 하면 엄마들이 금세 사거든요. 아하.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냥분유를 노린 것이고요. 나중에는 이걸 너무 많이 훔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아까 김복진 교수님 설명하신 중간에 작물업자도 존재했던 것이고 네. 고가의 분유지만 부모님들은 계속 사니까 이 맞아요. 사냥분유를 노린 거죠. 이 부모님들 마음은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하도 주변에서 사냥분유 뭐 아이 두뇌에 좋다 어쩐다 하니까 우리 아이도 사냥분유 먹여볼까 하시는 그 마음들이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야 뭐 탓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좀 싸다 싶으면 뭔가 조금 의심해봤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 전국을 돌며 24개 마트에서 300통 훔쳤는데
검거하기가 쉽지 않았다면서요, 진짜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2월 16일 날 오후 7시 40분에 훔쳤잖아요. 네. 아까 영상 나왔죠. 네네. 그런데 이제 마트 쪽에서는 없어진 거를 아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2월 18일 날 이틀 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 경찰이 CCTV를 분석해가지고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쉬웠던 것 같습니다. 왜 쉬웠냐면요. 네네. 저렇게 CCTV에 나오는 사람의 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경찰에서 관리하는 동종수법 전과자하고 대조를 제일 먼저 해요.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냥분유 전문 도리범이에요. 네. 특화된 범인이다 보니까 이미 기존에 이거와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던 적이 있어서 네. 리스트 자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 바로 이 사람이 저 순천 쪽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를 네. 주소지를 파악을 했어요. 아하. 그래서 경찰이 이제 출동을 했는데 네. 문제는 이 절도범이 전국을 떠돌다 보니까 바로바로 집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집에 바로바로 안 들어오고. 그래서 경찰이 한 10일 정도 집 앞에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세상에. 한 10일 만에 검거를 한 그런 사건이. 이 사람 때문에 경찰분들이 무슨 고생입니까? 그 범죄 영화 이거 여담입니다. 경찰분들 잠복할 때요. 양말 신고 바꿔 신고 뒤집어 신고 하면서 그 정도로 잠복하기 힘들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애써서 무려 열흘간 잠복 끝에 이 사람 잡았대요. 신출 귀모라는 사람을요. 그런데 앞서도 김복준 의원님 말씀이 잠깐 나왔지만 김호인 변호사님 이 사람이 이 분유를 훔친 게 예전에 있었다고요? 네, 지금 김복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습 절도범들 리스트가 이제 경찰이 가지고 그래요? 있는데 이게 범죄에도 전문 분야가 있다고 하면 표현이 좀 참 웃긴데 네. 근데 그런 동일한 수법을 계속 반복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귀금속 털어본 사람은 맞아요. 구치소 갔다 와도 그게 제일 자기가 경험해봤고 익숙하니까 귀금속 털고 집 터는 사람 집 터는데 아마 이 사람은 분유를 계속 전문적으로 털었고 지금 2014년, 16년, 18년 과거에도 3차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도 입건이 됐는데 그때 이제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처벌 안 받았어요? 이제 처벌은 받았는데요. 네. 우리 아기가 먹을 분유가 없어서 훔쳤습니다라고 해서 불구속 입건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뭐 판사가 그 눈물 어린 그 거짓 호소에 이제 어느 정도 양형을 감형해 줬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사냥분유 전문 이제 범인이었던 거죠. 근데 또 범행이 용이하지 않습니까? 위험하지가 않고 하니까 계속 분유를 이제 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김동철 교수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 대한민국 땅에서요 어떠한 범죄도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아이 이름을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범죄하는 거 정말 이건 안 됩니다. 용서받지 못할 범죄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아이가 먹는 분유잖아요. 사실 뭐 훔친 것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래 뭐 절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 이 사람이 더 나쁜 행동을 했다면 분유에다 어떤 행동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또 위험한 일이겠죠. 네. 자, 사실은 이렇게 이제 지금 김호인 변호사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은 사실 같은 수법이 반복적으로 네. 이루어지면 지금 이제 지도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뭐 마트의 CCTV 위치의 지도까지 만들었다는 거 보면 이 성공 사례에 또 미흡한 점이 있었겠죠. 하하. 그랬더니 더 성공시키기 위해서 더욱 치밀하게 네.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건데 네.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선처를 받았잖아요. 뭐 아기 분유 뭐 없어서 이렇게 선처를 받다가 결국은 이렇게 큰 범행까지 아하. 만들어졌다라는 것들은 이거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네. 부분들이고 아마 이 범죄 말고도 다른 또 여죄가 있지 않을까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아마 겁니다. 경찰이 또 그 부분 캐고 있을 거예요. 앞서 그거 좀 보여주세요. 김복준 의원님. 예, 참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진짜 저렇게 지도를 그려서 보세요. 직원 있음. 이런 걸 써놓고 있어요. 직원 있음. 이 부분은 직원 있다. 그런 표시인가 봐요. 저거는 내가 보니까 이 마트의 위치를 표기하면서 직원이 있다 없다 한 거고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지도도 있어요. 네. 그거는 마트 안을 들어가 가지고 마트 안을 그려 가지고 네. CCTV 위치를 또 그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쪽도 훔치러 들어가서 그 동선을 따라서 네. 움직이거든요. 네. 저 정도의 노력이면 네. 밖에 나가서 분유값보다는 더 벌을 수 있을 그러니까요. 텐데. 저런 짓을 앞서 하고. 그 지도 보니까요. 제일 위쪽에 있는 마트에는 뭐라 표시한지 아세요? 또 딴에 영어를 썼네요. 굿 써놨어요. 굿. 여기가 범행하기 좋은 장소로 썼나 봐요. 보세요. 굿 써놨어요. 별표 치고. 저렇게 꼭 나쁜 쪽으로 머리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동여지도 만드신 김정호 선생님 말씀하실 거예요. 이 사람아 지도는 이런 데 쓰라고 만드는 게 아니야.